외계인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 실제로 그런 행성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뭔가 남는 과학 강연 사과나무의 MC 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우주인 훈련을 받으면서도 저 우주 바깥에 뭐가 있을지 그 훈련 받는 내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수년 전에 그 우리 지구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인 보이저호가 우리 태양계의 거의 마지막 행성인 명왕성 궤도를 돌면서 뒤를 돌아서 우리 지구를 바라다본 사진이 아주 유명합니다. 저 아주 멀리 아주 작은 점처럼 지구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 점을 창백한 푸른 별, 우리 지구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럼 이 광막하게 넓은 이 전 우주 속에 과연 우리 인류만 살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 강연자를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자 과연 어떤 분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외계인의 지구 침략은 가능할까입니다. 네, 이번 강연을 맡아주실 이강환 박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외계인 또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도 외계인이 등장했었습니다. 네,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죠. 예. 혹시 그 드라마 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잘생기고 괜찮은 외계인만 있으면 좋겠다. 예, 잘생기고 괜찮은 네. 외계인만 있으면 좋겠다. 네. 예, 제가 얼핏 듣기로는 박사님께서 이 드라마의 그 자문 역할도 해주셨다고 네, 살짝 하셨는데요. 했습니다. 네. 이 드라마를 보시고 나서 좀 과학적인 그런 팩트들은 좀 어떻게 잘 묘사가 됐던가요? 이제 초기에 그 PD 분이 오셔서 이제 이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타당하냐 물어보셔서 제가 어차피 과학적으로 타당하기 힘들 것 같고 내적 논리만 잘 갖추면 SF는 원래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니까 내적 논리만 잘 갖추고 커다란 큰 줄거리 논리만 갖출 수 있으면 일단 사소한 그런 과학적인 팩트는 약간 무시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상상력을 좀 자극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내부적인 세계를 어차피 새롭게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현실 과학과 맞추려다 보면은 얘기 전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또 하나 구현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드라마 속에서.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강환 박사님 모시고 외계에 과연 지적 생명체 혹은 생명체가 존재할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계인이나 SF 관련 주제는 항상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외계인이 주인공인 그 드라마가 나왔었죠, 그죠? 그렇게 잘생긴 데다가 능력까지 있는 걸로 봐서 외계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외계인만 있으면 좋겠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뭐 무서운 외계인들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질 않나? 뭐 이유도 모르겠는데 막 건물들을 때려 부수질 않나? 그런 무서운 외계인들이 영화에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외계인의 침략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외계인이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 존재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칼 세이건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너무나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공간의 낭비가 어느 정도의 낭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예,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예, 1000억이라는 숫자가 뭐 어떤 사람한테는 비자금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되겠지만 실제로 상당히 큰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초에 하나씩 1000억을 잰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1000억 초가 걸리죠. 1000억 초인데 이걸 년으로 환산을 하면은 32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에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1초에 하나씩 세면은 3200년 동안 세어야 될 수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에 있는 총 별의 수는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이런 정도가 되어야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하고 동그라미가 22개인 숫자가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 우주에 있는 총 별의 수 중에서도 최소 값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단지 별의 숫자만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는 이 별의 생물들이 사는 건 아니고, 우리도 태양에 사는 게 아니고 태양 옆에 있는 행성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별들에도 주변에 행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성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이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들 중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은 지구와 온도가 거의 똑같고 크기도 10% 정도 큰 그런 행성이 현재 발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행성입니다. 이러한 행성에는 아마도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거의 확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조금 위험스럽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여기 진짜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있을 거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어쩌면 우리처럼 우주여행을 생각을 하고 있는 지적 생명체가 실제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외계인이 진짜로 지구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우리가 흔히 교과서 같은 데에서 태양계 사진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사진들은 태양과 우리 은하, 그러니까 우리 행성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사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 태양계 행성들이 이렇게 다 가까이 붙어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는 스케일을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100억 분의 1 스케일로 축소를 합니다. 그러면 태양이 이만해지고요. 지구의 크기는 약 1.2mm가 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15m가 됩니다. 그렇게 이 스케일로 하면은 명왕성까지는 5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한 태양이 있으면 500m를 걸어가는 동안 우리 눈에 띄는 건 그 볼펜 10만한 지구를 포함해서 수금지, 화목도, 천해 8개 행성들. 그 중에 목성은 1cm 정도 크기고요. 나머지는 그보다 훨씬 작은 그 크기가 500m를 걸어가는 동안에 눈에 띄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빈 공간입니다. 그만큼 우주라는 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까지 가본 데라고는 달밖에 없는데 다음 목적지는 어디겠습니까? 화성이죠, 그죠?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화성도 사람들이 간 줄 아는데 간 건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이 스케일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거리는 4,0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이만한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4,000km를 더 가야 또 다른 별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주 여행을 인간의 기술로 우주 여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현재 인간의 기술은 초속 2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보이저호가 그 정도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하면은 명왕성까지는 10년이 걸리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는 6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류의 기술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화성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화성까지 가는 것도 달까지 가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달은 지구에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는데 한 3, 4일 정도면은 가고 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나중에 여러분 일주일 정도 휴가 내시면 달까지는 갔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화성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달보다 150배가 멀기 때문에 가는 데만도 6개월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화성은 지구 바깥에서 회전을 하죠, 그죠?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 가야 됩니다. 그때 6개월을 가면 지구는 반대편에 가 있습니다. 공전을 하기 때문에. 화성 속도는 훨씬 느리기 때문에 너무 멀어져 있어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려면 다시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만나는 기간은 2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화성까지 유인 탐사를 하려면 일단 6개월 날아간 다음에 26개월을 화성에서 기다려서 다시 6개월을 돌아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몸이 우주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달 동안은 침대에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화성 여행 하시고 싶으신 분. 그렇게 화성 갔다 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가서 오지 말자. 거기서 살자라고 주장을 해서 실제 네덜란드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화성에 가서 이 프로젝트는 개인 회사인데 사설 회사인데 화성까지 보내는 줍니다. 단 돌아오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나중에 한 몇십 년 후에 기술이 발달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돌아올 수 있겠지만 20여 년 화성에서 생활을 하면 역시 몸이 화성에 적응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몇 년간 아마 병원 신세를 지어야지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주를 여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외계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다. 인간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우주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 정도의 기술을 갖춰야 되는데 외계인들은 뭐 빛의 속도 정도로 움직일 테니까 우주여행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휙 가속을 하죠, 그죠? 그렇게 가속을 하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차만 갑자기 빨리 출발해도 다 넘으시죠? 마찬가지로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가속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관성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생명체가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지 중력의 11배 정도로 가속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고산 씨도 계시는데 중력의 10배를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다고 보고 10지의 가속도로 가속을 하면 빛의 속도로 가속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별까지 빛의 속도로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겠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의 10배의 가속도로 한 달 동안 가속을 합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가속하면 몸이 어떻게 되죠? 등 뒤로 딱 붙죠, 그죠? 이 상태에서 한 달을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4년을 날아가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별이 4광년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서는데도 갑자기 서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감속을 합니다. 17로. 그러면 한 달 동안 이번엔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이 상태로 한 달 동안 감속을 한 다음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다시 한 달 가속, 4년 날아와서 다시 한 달 감속. 그렇게 돌아오면 다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우주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우주여행을 해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만일에 외계인이 지구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워프 드라이브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간을 수축, 팽창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옛날 도사님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인데 축지법이라는 겁니다. 축지법이라는 게 땅을 축소했다가 한 발 떼고 뒤쪽을 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을 축소를 해서 살짝 움직인 다음에 뒤를 팽창을 시키면은 거기까지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이 방법을 쓰면은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갈 수 있는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일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공간의 수축과 팽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우주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랙홀과 웜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은 역시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계인은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왔을 겁니다. 만약에 온다면. 그러면 이 정도 기술은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웜홀을 하나 그러니까 블랙홀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태양계 에너지 전체를 다 써야 됩니다. 그 태양 전체를 에너지로 다 바꾸어서 재료를 써야지 항성간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들 주위에 외계인처럼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은 잘 챙겨줘야 됩니다. 난 돌아갈래 하고 돌아간다면 큰일 납니다. 태양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우주여행을 하기에는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마음대로 쓰면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있을까? 그런 존재가 지구에 왔다. 뭐하러 왔을까? 걔들은 태양 전체를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 외계인들이 과연 지구에 뭔가가 필요해서 왔을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정도의 외계인이 지구를 점령하겠다라고 이제 침략을 한다. 과연 맞서 싸울 방법이 있을까? 수준이 다른 차원의 외계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전 정도의 외계인이 있다면 지구로 올 수 있는 방법도 별로 많지 않고 만일에 와서 지구를 점령하겠다고 한다면은 조용히 내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럴 만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외계인이라면은 현재 인류보다 수천 년, 수만 년 더 발달한 외계인일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점령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지구인적인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일은 아니고요. 아마 그 인류가 만일에 우주여행을 앞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은 더 기술을 이 지금 현재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달을 시켜야지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거를 걱정하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계인의 침략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때까지 우리가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 인류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심각한 걱정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예 박사님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외계인들이 과연 지구에 올 수 있을까, 지구를 침략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강연을 들었는데요. 네. 오히려 외계인들보다 좀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한 4.3광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넓은 우주 공간 속에 어쨌건 우리는 생명체도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또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박사님께서 만약에 정말 외계인을 만나신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실제로 외계인을 눈앞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일단 이제 우리가 가는 건 힘들 테고 여기까지 찾아온 외계인이 있다면 아마 기술 수준이나 살아남은 기간이 그러니까 기술을 발달시킨 기간이 지금 인류보다 뭐 수천 년, 수만 년 이상 앞선 그런 종족일 테니까 과연 그동안 어떻게 스스로 멸망시키지 않고 살아남았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진보되면서 지금 우리 기술 진보되면서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핵 발전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든지. 근데 이 기술을 진보하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정말 굉장히 아주 유의미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인류는 지금 우리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외계인이라면은 거의 자기 살고 있는 항성계 전체를 또 멸망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잘 살아남고 있는지 그게 아마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기술 진보에 있어서 항상 양면이 있는데 좋은 면과 그런 두려운 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니지해서 잘 조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갔는지 굉장히 저도 궁금해지네요. 저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오늘 강연을 듣고 방청객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선별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은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어떤 근거로 존재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외계의 생명체는 존재한다라고 믿을 겁니다. 그 이유는 우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워낙 넓고 생명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런 조건에는 생명체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데에도 생명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우주에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 있을수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극단적인 환경이라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그 지구에서 생명체가 등장을 해서 진화를 했다면 다른 외계에서도 어디서든지 생명체가 등장해서 진화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어디 우주에서 어딜 봐도 특별한 데가 없거든요. 너무나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너무나 평범한 행성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인간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아닌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를 너무나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 그 광막한 우주 전체를 한번 되돌아보면 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지금 여기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여러 행성들 말씀하셨는데요. 그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인류 다음 목표는 화성으로 이주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는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 그게 아까 화성을 한번 건너가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렇다면 과연 이 기사가 허무맹랑한 기사인지 아니면 정말 이주가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까운 시일 내에 그 이주가 가능하시리라고 보시는가요?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그 네덜란드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2020년 정도에 2명을 먼저 보내고 매년 조금씩 해서 총 24명을 이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서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주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일에 그 지구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져서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해서 다른 외계 행성을 이제 찾아서 떠난다라는 그런 설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저희 여기 살면서도 공기 질만 조금만 달라져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구와 비슷하더라도 외계 행성은 어쨌든 외계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구랑 비슷하더라도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역시 지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화성으로 이주해서 피하는 것보다는 지구를 잘 지키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박사님 모시고 외계인 그리고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뭔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광한 박사님 모시고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외계인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면요. 우리 자신도 거대한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를 계속 끊임없이 항해하고 있는 그런 존재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외계인이 어떤 존재일지 궁금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런 질문을 더 먼저 던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정말 인간이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런 우주 공간은 인간에게 그런 거주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 인류 너무나 대단한 존재 같고요. 이제 달을 넘어서 그 다음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요. 네, 그 우주선 또 제가 타고 있길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톡톡 튀고 아삭한 과학 강연 사과나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